그러니까 청약을 받으면 안전할 거라고,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당첨될 확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경매가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일단 이제 매수 관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그런데 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 아파트 이 상승장에서는 막 청약, 이거 좀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점수가 이거 청약 받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 따지니까 빠져나가는 점수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요 신도시들, 네.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들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 좋은 물량 나오면은 요거는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할 네.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청약저축 통장 활용하는 거. 그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아, 이것도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물건들이 미분양이 생깁니다.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겪었던 일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공모가. 그렇죠. 아, 공모가 대비 50% 빠진 주식도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생기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분양가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생겨요.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면 안전할 거라고,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추세,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제 그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3, 4년 이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그런 식의 얘기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4년 이상은. 네. 근데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 번 분들 얘기 들어보다 보면 경매로 돈 번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 그래서 네. 그 개인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은행에 차압당하고 넘어가는 그 경매 주택을 좀 싸게 받으면 돈 버는 거 아닐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경매 공부한다는 분들도 저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약간의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로또 맞기 위해서 계속 내 전 재산을 로또에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지 됐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로또는 우리가 거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제로가 그러니까 꽝이 되니까. 당첨될 확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경매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매가 예를 들면 10명이, 경매는 1등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1등이 다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10명이 경매 물건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확률이 10%죠. 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 1%가 되고 1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0.1%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경매로 돈 번 분들은 아주 초창기 옛날부터 경매를 공부해서 이제 고수가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건도 그냥 딱 보면 경매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 이거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절하게 낙찰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매 공부해서 이제 경매에 참가하겠다는 분들은 사실 들러리만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로또를 당첨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경매에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계속 2등으로 떨어지기만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반 매물은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싸잖아요, 감정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와도 아유, 표현이 뭐냐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정상은 관심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싼 물건들만 보니까 정상 매물 중에 싼 매물이 나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거 사면은 사가지고 돈 번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는 확률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치열한 확률과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야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서 지금 경매로 돈을 벌겠다 하면 적어도 한 5년이고 10년이고 일단은 좀 엄청 힘든 시간,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좀 경험을 쌓는 시간 보내면서 그렇죠. 그 이후에나 좀 뭔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혜택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락장에서 덜컥 중간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아. 고수들은 딱 느낌을 알고 참가를 안 해요. 근데 초보 경매자들은 경매에 참가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클 흐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싸게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은 무조건 싼 물건. 그렇죠. 그런 이렇게 이미지가 딱 생각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을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 외로 작년만 해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들어가니까 뭐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갔는데 낙찰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죠. 낙찰이 일단 됐으니까. 좋았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임차인 내보내고 뭐 돈 들여서 하고 막 이거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더 싼 경매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경매로 받은 게 잘 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역시 경매를 잘 한다 하는 어떤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사이클에 맞춰서 결국 하락장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나 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사면 정말 그 이상 그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하긴 지금 뭐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금리 상태가 조금만 더 유지된다 해도 한국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번에 금통에서 또 0.25% 올리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네. 부동산 대출 받으신 분들, 가계부채 그 관련된 분들은 이제 이자가 확 늘어날 텐데 결국 이게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큰 악영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아마 내년쯤 되면 굉장히 경매 물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 거의 상투에서 영끌했던 특히 실거주자들이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도 이제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죠. 그런 물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했던 그러니까 전세가 굉장히 높게 맞추고 작은 갭으로 갭 투자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지금 전세가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증금을 그 차익만큼 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고 버티다가 임차인하고 싸우다가 임차인이 이제 그 경매로 들어가는 소송 준비를 해가지고 경매에 집어넣으면 그런 물건들도 이제 경매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볼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네. 그런 몇 가지 네, 네. 호재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네. 이 하락장에서는 다 악재군요. 그렇죠. 절대 사면 안 되는. 네. 자, 미분양.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뭐 간혹 미분양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 미분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이제 시장이 네.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안 좋다가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는 그 구간을 잘 노려야 또 어떤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네, 네. 그 시그널이 미분양이라고 제가 들어서 미분양이 주된 요인은 아니고요. 미분양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미분양이 하락하는 5년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 어떤 패턴을 그리냐면 미분양 수치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피크를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많이 사서 줄어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뒤에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이제 분양을 포기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게 어디 가면 많냐면 신도시 가면 그러니까 고점에서 시작한 신도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처음에 이제 고점에서 시작하니까 좀 처음에는 잘 팔립니다.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분양들이 서서히 생기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도 이제 미분양이 증가가 되겠죠. 안 팔리는 현장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입주 미분양까지 생기고 그러면 빈 땅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분양을 해야 될. 그러면 그 대기하고 있던 건설사들이 이제 분위기 봐서 이제 안 팔리니까 분양을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면 그 신도시들이 약간 을씨년스러운 신도시가 돼요. 중간중간 네, 공사에 공사에 비어 있는. 그래서 잡초만 무성한. 그래서 뭔가 신도시가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다음에 상가들 들어서고 기반 시설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편의 시설들이 쫙 갖춰져야 신도시 역할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분양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런 데들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도시로서 완성된 도시가 아닌 반절 정도 기능을 하는 분위기가 처지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양이 이제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을 안 하니까 네. 조금씩은 뭔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수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기간 한 3, 4년 정도 되면 피크를 찍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 네. 그런 타이밍이 이제 지금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이때부터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일단 이제 매수 관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때는 전세가와 전세가율에 포커스를 두는 게 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세가율 그래프들을 보면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 그래프를 봤을 때 역대 하락장에서 나타났던 전세가율 그 정도 선에 이제 근접하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보통 몇 프로 정도예요? 보통 도시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디 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한 75%. 75%.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인기도가 조금 떨어지는 데는 80%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90%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 나는 70% 되면 사야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으면 안 되고요. 역대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로 가면 이제 관심을 두고 중요한 거는 전세가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 가격도 뭐 말씀하신 75%가 됐든 80%인데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돼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뭐 역대 최고치가 됐어요. 90%가 됐는데 전세가가 올라갈 기미가 없다.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전세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필수품이잖아요. 집은. 그렇죠.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실거주냐 임차냐 하락장에서는 임차가 월등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하락장을 별로 경험을 하지 않아서 자꾸 실거주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임차를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낫다라는 걸 이제 그 경험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선택하면서 임차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임차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이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이러한 그 시그널 말씀하신 전세가율 그 다음에 또 미분양, 그렇죠. 그 감소, 비율,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그널로 보면서 딱 매수의 시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4, 5년 후. 그 기회, 뭐 책에서도 보니까
그 거품이 꺼지면 선물이 찾아온다고. 네.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산 것들은 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세 차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경기 2013년, 14년도쯤에 아니면 15년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갭 투자를 했을 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수두룩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10%로 만약에 10% 구간으로 샀으면 3배가 올라가면 수익 구간이 얼마가 되냐면 2,000에서 3,000%가 됩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건 상한가를 수십 번 쳐야 2배? 나오는. 네. 아니 2,000%면 20배? 그렇죠. 왜냐하면 10%에 샀으니까. 아 10%에서 2배, 3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 가격으로.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얘가 10억, 15억이 되는 거죠. 근데 5억짜리를 10%로 사면 5천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하긴 나머지는 대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전세 끼거나. 예,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또 이게 따져보니까는 그 집값으로만 따져봤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사기 위해 내가 들어가는 현금으로만 따진다면 내 돈은 사실은 현금 그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택은요, 우리나라 주택은 레버리지가 무조건 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거나 해서 레버리지를 안 끼고 현금으로 주는 사람, 현금으로 모든 금액을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끼고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생기고,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하락을 맞으면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이클, 지금 내가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든가 벼락부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벼락부자가 돼야죠 우리가. 네,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입지 공부보다는 사이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사이클 공부 어떤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 지금 그냥 하락기니까 네. 이제 올라가는 상승기니까 이렇게 단순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또 어떤 공부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한 게, 사실 사이클에 관한 책이나 뭐 유명한 명언들은 굉장히 많아요. 명언 중에 대표적인 게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이거 주식시장에서도 들리는 얘기인데.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사실 부동산에 있는 명언들은 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차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역발상 투자, 뭐 사이클, 뭐 10년 주기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주식 이론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지만, 예를 들면 공포지만, 사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서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포에 살아. 지금 살아. 공포의 몇 단계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의 단계가 이 밑에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저 밑에 심도 바닥이 또 있느냐, 이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이론으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야 거기가 바닥이었어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대입해 보면 그게 바닥인지 정말 고점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의 바닥 시그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시그널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당시에 그거를 바닥에서 이러면 되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찾아내는 공부.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근데 요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물론 입지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에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네. 하나의 편견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이제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사는 경우 결국은 또 얼만큼 오를 것이냐, 얼만큼 잘 산 거냐의
평가는 어떤 입지를 샀느냐가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떤 곳을 사야 되느냐. 네네. 그 부분도 이제 그때 입지론이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에서는 어떤 것이 올라가느냐,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상승장이 되면 야, 이제 사야지 라면서 그때 입지 분석을 이제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임장을 가고,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죠. 시간이 소요가 되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예, 입지 좋은 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입지 분석을 하러 다니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때 만약에 뭐 5억이 있었는데 5억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입지 분석을 하러 다니면서 못 샀어요. 그러면 얘는 5억짜리가 10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6, 7억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한 3, 4억짜리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입지 분석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5억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미리 그 시간이 살 구간이 됐을 때 사야 될 집들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 분석이 나쁜 건 아닌데 입지 분석에 빠지다가 뭐냐면 정확한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분석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중요한, 왜냐하면 방향이 같으니까 그러면 시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 호재가 있는 물건, 입지가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미리 하락장에서 이때 공부를 해놔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나는 자 바닥이 되거나 아니면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물건을 꼭 살 거야 라고 정해놔야 되는 거죠. 내 가격, 내가 가진 돈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가용 자금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서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3억 있는데 야 입지 분석 해놓으니까 강남을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강남을 사러 그때 갔는데 강남 3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만 다시 낭비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네. 돈 범위 내에서의 최선의 선택. 그렇죠. 요거를 찾아야 돼.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건 다시 상승장이 되면 우리 지금 지난 상승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네. 뭐 마용성이 됐든 네. 그 다음에 뭐 강남 지역이 됐든 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더 많이 올라가죠. 금액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었던 예를 들면 인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GTX 신호선을 가지고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악재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하락을 더 많이 하죠. 그럴 때 이제 또 상승장이 되면 이게 호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GTX 공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상승장하고 또 맞물려서 GTX 공사가 또 야, 잘 진행되고 이제 곧 뭐 개통을 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또 막 쏟아져 나오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제목처럼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네, 이 책 제목처럼 우리가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거지와 부자 한 끗 차이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당면한 그 분들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 같은 어떤 현명한 판단과 결정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네. 자, 이현철 소장님,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이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좀 일부 봤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벌써 베스트셀러 되셨다고 축하드리고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